여러분, 11월 5일, 이날을 그냥 지나치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 중 최소 20%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음모론도,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리고 최근 한국 정치의 격변까지 정확히 예측한 천체물리학자 라지 쿠마르 박사의 경고입니다. 지금 일본의 대형 투자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중국 금융권도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 이 경고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11월 5일일까요? 왜 붉은 파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라지 쿠마르는 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5일 후에 한국 경제 붕괴를 그토록 확신하는 걸까요? 인도 바라나시, 겐지스 강변의 오래된 집 매일 새벽 3시 한 남자가 일어나 하늘을 봅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복잡한 수식을 계산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라지 쿠마르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베다 점성술 가문의 전통이자 하지만 라지 쿠마르는 조금 달랐습니다. 1975년에 태어난 그는 고대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델리 공과대학에 진학해 천체물리학을 공부했고 결국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미쳤다고 했죠. 왜 현대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이 낡은 점성술을 배우냐고요. 또 왜 점성술사가 되려는 사람이 복잡한 물리학 공식을 익히냐고요.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계산할 뿐입니다. 베다 점성술은 우리가 아는 운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별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달이 어떤 위상을 보이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우주의 리듬이 지구의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학으로 풀어내는 것이자 감정이 아닙니다. 직관도 아닙니다. 오직 계산입니다. 2007년 여름, 그는 첫 번째 큰 예언을 했습니다. 내년 가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삼킬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 경제는 호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2010년 말, 그는 일본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내년 봄,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육지를 삼킬 것이다. 2011년 3월 10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초, 그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내년, 보이지 않는 적이 인류를 멈추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집에 갇히고 하늘 길이 막힐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났자 작년, 그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중동에서의 전쟁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노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에 관한 그의 예측이 이토록 정확할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산과 바다, 음과 양의 조화가 완벽한 땅이죠. 그래서 천체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지난 15년간 그가 한국에 대해 한 예측은 모두 27건, 그중 25건이 정확했습니다. 92.6%의 적중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5일 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제 모든 계산이 한 점으로 모입니다. 11월 5일 한국 증시의 붉은 파동이 시작됩니다. 붉은 파동, 왜 하필 붉은색일까요? 증시 차트에서 빨간색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라지 쿠마르가 말하는 붉은 파동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한국 경제 전체를 삼킬 파괴적인 물결의 시작입니다. 그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하락폭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11월 5일 오전 9시 개장과 봉쇄에 시작될 폭락. 하루 만에 코스피가 5에서 7% 급락하고 이후 2주간 눈사태처럼 이어질 하락세. 그가 본 천체의 배치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토성과 라오의 불길한 만남, 목성의 역행, 그리고 화성의 공격적인 각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주식 투자자들 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강제 지진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11월 5일 오전 9시, 증권가 개장벨이 울리는 순간 한국 경제 역사의 검은 페이지가 새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라제 쿠마르의 계산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해 장 마감까지 5에서 7% 폭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락은 계속됩니다. 2주가 지나면 우리가 알던 증시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11월 말이 되면 코스피는 지금보다 20에서 25% 아래에 있겠죠. 왜 하필 이날일까요? 라제 쿠마르는 천체의 움직임에서 밥을 찾았습니다. 먼저 토성과 나우가 만납니다. 배달 점성술에서 토성은 재앙과 시연을, 나우는 갑작스러운 혼란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11월 5일 이들이 만나는 위치가 바로 한국 경제를 관장하는 하우스입니다. 마치 폭탄이 정확히 신전부에 떨어지는 것과 같자 동시에 목성이 역행을 시작합니다. 목성은 번영과 성장의 행성입니다. 그런데 역행하면 모든 게 반대가 됩니다. 성장이 멈추고 번영이 사라집니다. 한국 금융시장에 직격펜이 날아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발의 위상입니다. 11월 5일 바른케토와 만나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사라지고 공포만 남습니다. 패닉셀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라제 쿠마르는 이날의 천체 배치를 완벽한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토성, 나후, 화성이 모두 부정적 각도를 형성하고 수성마저 역행을 시작합니다. 지난 100년간 이런 배치는 단 3번뿐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고 경제 지표도 괜찮은데 왜 폭락이 일어날까요? 라제 쿠마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반하세는 따로 있습니다. 11월 초에 일어날 정치적 사건 또는 국제적 충격이 도화선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구조성 문제란 무엇일까요?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그리고 무엇보다 레버리지 투자의 폭증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체가 무너지기에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주영이 매도 물량에 늘리고 있자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라제 쿠마르의 예언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1월 5일이 되면 조용한 이탈이 폭발적 퇴출로 바뀝니다.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기관도 따라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개인 투자자들 뿐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반대 매매가 터지고 강제 청산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10사람이 따라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눈사태처럼. 라제 쿠마르는 경고합니다. 아직 5일 남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버리지 못하면 붉은 파동에 휩쓸려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이 붉은 파동은 증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을 안 하는 분들 지금 안심하고 계신가요?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증시 폭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큰 돌을 연못에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11월 5일 증시에서 시작된 충격파는 부동산으로, 은행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게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라제 쿠마르가 본 천체의 메시지는 더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토성이 두 번째 하우스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성이 여섯 번째 하우스를 지나면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수성의 역행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건 부동산입니다. 11월 5일 증시가 폭락하면 일주일 후 부동산 시장의 균열이 나타납니다.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급하게 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처음엔 한두 채씩입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이 되면 매물이 쏟아집니다. 라제 쿠마르는 이렇게 봤습니다. 토성이 두 번째 하우스로 진입하는 순간 부동산의 기운이 꺾입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투자용으로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팝니다.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립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니까요. 금융권의 위기는 더 심각합니다. 작은 증권사들이 먼저 흔들립니다. 고객들이 돈을 찾으려 하는데 줄 돈이 없습니다. 왜? 그 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했거든요.
11월 말이 되면 몇몇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나직 쿠마르는 수성의 역행이 금융 시스템의 혈과를 막는다고 표현했습니다. 12월 초 진짜 위기가 터집니다. 어느 금융기관이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를 기억하시죠? 그때처럼 서로 연결된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쓰러집니다. 심해 강제로 눈을 부여볼까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증시와 부동산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소비를 멈춥니다. 식당이 텅 비고 백화점의 손님이 사라집니다. 11월 한 달 만에 자영업자 수만 명이 문을 닫을 겁니다. 나직 쿠마르는 화성이 6번째 하우스를 지나면서 일자리가 증발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금융업과 정보기술업계에서 대규모 감원이 일어납니다. 연말 보너스 잊어버리세요. 일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2026년 초 실업률은 5%를 넘을 겁니다. 청년 실업률은 더욱 끔찍하겠죠.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돈을 풀 것입니다. 정부는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도 풀겠죠. 하지만 나직 쿠마르는 반호합니다. 천체의 배치가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밀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 같았죠. 그가 계산한 천체의 주기를 보면 이 어두운 시기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토성이 자리를 옮기고 목성이 순행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의 리듬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직 쿠마르가 중국의 천체 차트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거의 동시에 위기가 터집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이 11월에 터지면서 아시아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한국의 붉은 파동이 거대한 쓰나미의 일부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 대제한 속에서 한국 정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직 쿠마르가 본 천지는 정치판에도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도 함께 흔들립니다. 화성과 키투가 만나는 11월, 우리는 경제 위기와 정치 혼란이라는 이중고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나직 쿠마르는 한국의 정치 차트에서 불길한 징조를 읽었습니다. 화성은 전쟁과 갈등의 행성, 케투는 분열과 혼란의 그림자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정치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11월 초, 아마도 증시의 폭락 직전이나 직후에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나직 쿠마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파는 명확합니다. 여야가 완전히 갈라서고 국회는 마비됩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은 싸움만 합니다. 11월 중순, 증시와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 재산을 구해달라. 무능한 정부는 물러나라. 시위는 점점 격해집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신뢰도는 바닥을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2026년에 예정된 선거는 지금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나직 쿠마르는 이것을 카르마의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리더십에 대한 우주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위기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중국에 보세요. 나직 쿠마르가 중국 차트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토성이 중국의 재정 하우스를 지나가면서 경제를 짓누릅니다. 11월, 중국 부동산 버블이 마침내 터집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고가 아파트들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합니다. 에버그란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국 증시도 한국과 같은 시기에 폭락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루에 8% 떨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홍콩 한생지수는 더 심합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요. 문제는 한중 경제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복감에 갈린다고 하죠. 이번엔 중국이 폐렴에 갈렸습니다.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경제가 멈추면 한국 공장도 멈춥니다. 증시 폭락이 더 가속화되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대만도 피해갑니다. 동남아시아까지 위기가 번집니다. 나직 쿠마르는 이것을 아시아 경제의 카르마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30년간 쌓인 거품과 부채,
불평등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억하시죠? 이번은 아시아발 금융위기입니다. 진원지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충격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일본만 조금 다릅니다. 나제 쿠마르가 일본 차트를 보니 독특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목성이 7번째 하우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협력과 동맹의 자리입니다. 일본도 위기를 맞지만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일본 니케이 지수도 떨어지겠지만 한국이나 중국만큼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빠르게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반, 일본에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국 중앙은행이 포화 스와프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손을 잡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위기가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의 신호입니다. 일본의 회복이 아시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나지 쿠마르는 말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때가 새벽이 가까운 법이라고. 그렇다면 그 새벽은 정확히 언제 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세력은 언제 올까요? 나지 쿠마르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입니다. 포성이 한국과 중국의 운명에 짓누르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2026년 봄, 정확히 3월 중부를 기점으로 천체 배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입니다. 목성이 7번째 하우스에서 빛을 발하면서 일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니케이 지수가 한국과 중국보다 먼저 회복세로 돌아섭니다. 왜일까요? 나제 쿠마르는 일본 차트에서 특별한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2026년 중반, 일본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치인일 수도, 기업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혁신적인 정책, 과감한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한국과 중국이 하동되는 동안 일본은 침착하게 움직입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직접적인 시장 개입, 모든 수단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효과가 있습니다. 목성이 함께하니까요. 한일 협력도 깊어집니다. 위기가 닥치면 적도 친구가 되는 법이자 양국 정상이 긴급 회담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포화 스와프를 3배로 늘립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생존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나제 쿠마르는 이것을 운명의 파트너십이라고 부릅니다. 천체가 한일 양국에게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앙금을 버리고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되라는 우주의 명령입니다. 한국의 회복은 조금 더 걸립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찍는 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1600에서 1700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40% 가까이 빠지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30%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2월 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목성이 순행으로 돌아서면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3월이 되면 정치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합의, 새로운 정책,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나지 쿠마르는 단언합니다.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 궤도에 오릅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구조적 문제들이 정리되고 더 건강한 경제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거품이 빠진 자산 가격, 줄어든 가계부채,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진 마음. 2027년은 한국에게 황금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나지 쿠마르의 계산에 따르면 목성과 금성이 한국 차트의 중심에서 만납니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가 안정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건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2027년 천체는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완전한 품일은 아니더라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겁니다. 경제 협력, 자유왕래, 어쩌면 통일에 향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지 쿠마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국은 이번 시즌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불에 단련된 새가 강철이 되듯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다가오는 폭풍에 견뎌야 합니다. 5일 후 시작될 붉은 파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제 쿠마르는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직 쿠마르는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레버리지를 줄이세요. 빚으로 투자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정리하세요. 신용거래, 파생상품, 모두 위험합니다. 11월 5일이 오면 이미 늦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바꿔야 합니다. 주식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금과 금을 늘리세요. 현금이 왕입니다. 위기가 오면 현금을 가진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바닥에서 우량투를 살 수 있으니까요. 꼭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방어주로 갈아타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져도 먹고 마시고 약은 씁니다. 필수 소비재, 제약회사, 전력회사 같은 곳으로 옮기세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여러 채를 가진 분들은 한두 채 정리를 고려하세요. 대출 비율이 높은 집은 폭탄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팔지는 마세요. 내년 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면 버티세요. 바닥에서 파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자산이 20%, 30%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도 가깝습니다. 나직 쿠마르는 베다 점성술의 핵심 철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천체는 길에 보여줄 뿐, 걷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주의 리듬을 알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발이 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할 위기는 카르마의 청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쌓아온 과도한 부채, 초기,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볼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거품이 빠지고 본질이 드러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산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장합니다. 나직 쿠마르는 이것을 영적 성장의 기회라고 봅니다. 물질적 손실을 통해 우리는 본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붉은 파동이 지나다면 더 맑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2027년, 한국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나직 쿠마르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베다 점성술 전문가라지 쿠마르의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예언일 뿐,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해석한 한 사람의 견해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영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할 뿐입니다. 투자 조언이 아니며 절대적 진리도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여러분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우선을 가진 사람은 비를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간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대 150년 전 세르비아의 한 목동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동쪽의 끝자락, 작은 반도 국가에서 하늘이 선택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까지 예측했던 미타르 타라비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의 중심에 바로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타라비치가 누구였는지 아시려면 먼저 1800년대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로 가야 합니다. 크렘나라는 이름의 산골 마을,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던 양치기 수년이 있었습니다. 미타르 타라비치,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자. 하지만 12살 되던 해, 양떼를 돌보다 갑자기 쓰러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깨어난 그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보기 시작했죠. 하늘에서 불타는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말없이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온 세상이 거대한 그물로 연결되는 광경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1850년대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하지만 자하리치 신불은 달랐습니다. 그는 파라비치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파라비치가 마을에서 일어날 작은 일들을 정확히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소가 새끼를 낳을 날짜, 다음 해 가뭄, 마을 촌장의 죽음까지 심볼은 화신했습니다. 이 수년이 보른 것은 환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된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오스트리아 왕자 하나가 죽으면서 시작될 것이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쿠스염의 한 악마가 나타나 세상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히틀러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사, 파라비치는 그의 몰락까지 정확히 봤습니다. 사람들이 상자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볼 것이다. 텔레비전의 발명이었자 온 세계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순식간에 소식을 주고받을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입니다. 큰 재앙이 북쪽 땅에서 일어나 보이지 않는 죽음이 퍼질 것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습니다. 날짜까지 거의 일치했죠. 전 세계가 집안에 갇혀 서로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파라비치의 예언 중 이미 시간이 지난 것들의 정확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파라비치는 죽기 직전 자아리치 신부를 불러 마지막 환상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어떤 예언보다 구체적이었고 놀랍게도 동방의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반도에서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빛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은 불꽃처럼 퍼져나가 잠든 영혼들을 깨울 것이다. 파라비치는 명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다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자. 그저 하늘이 보여준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라비치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아리치 신부에게 말했자. 신부님, 제가 본 것은 세상이 불타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파기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에 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왕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주변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동쪽 끝반도 나라 전체를 감싸더니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비치가 본 불의 시대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목격한 정화의 불길과 그 속에서 나타날 선택받은 자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불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불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했을까요? 파라비치가 본 불은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했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진실이 거짓이 되며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세요. 가짜 뉴스, 분열, 서로에 대한 불신. 파라비치가 본 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태우는 혼란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거대한 연관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볼이 아니다. 금을 정제하던 인류의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생각해 보세요. 순금을 만들려면 반드시 불 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순물은 파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자. 파라비치가 본 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과 고통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불로 뒤덮일 때 하늘은 한 사람을 세워 빛을 다시 밝힐 것이다. 그는 칼에 들지 않고도 싸우며 소리치지 않고도 들리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을 들으니 무언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런 존재는 파라비치의 예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재림 예수, 불교의 미륵보살, 이슬람의 마흐디, 힌두교의 칼키 아바타, 모든 종교와 예언서가 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존재, 무력이 아닌 진리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안내자. 파라비치는 이 존재가 나타나기 전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물질의 길, 다른 하나는 영혼의 길.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이 끝났을 때 비로소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자. 전쟁, 경제 위기, 기후변화, 사회 분열,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파라비츠가 본 대전알의 시루일까요? 그가 남긴 마지막 반서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동쪽 끝에서 올 것이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반도에서 그곳 사람들은 오랜 고통에 견뎌냈기에 새로운 빛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듣고도 의심이 드시나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동쪽 끝반도, 오랜 고통에 간절한 민족, 파라비츠만 이런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불가리아의 바바방가,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 심지어 우리나라 정감로까지 놀랍게도 모두가 같은 곳에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본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 왜 모든 예언이 한반도로 수렴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어온 시련이 어떻게 축복의 전투가 되는 걸까요? 파라비츠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혼란이 멈추면 하늘은 동방의 한 나라를 비출 것이다. 그곳은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닿는 땅이며 용이 잠들어 있는 형상의 땅이다. 지리학자들이 이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르비아 크렘네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어디에 닿을까요? 바로 순반도입니다. 용이 잠들어 있는 형상이라는 묘사도 우리 땅의 지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수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일제강점기 36년의 암흑기,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 폐허받은 땅 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되고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희 기자.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인간의 힘만으로 이룬 기적일까요? 파라비츠의 예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이다. 가장 많이 울었던 자가 가장 크게 웃을 것이다.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떨어졌던 민족이 있었나요?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민족이 있었나요? 한해 민족이라 불리는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건 바른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방가는 197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에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영적 부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들의 문화가 온 세계를 감싸고 그들의 정신이 인류를 이끌 것이다. 미국의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는 2008년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영적 게이트웨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심지어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예언서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감로, 격암유로, 그리고 여러 비결서들이 모두 같은 시대, 같은 징조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은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든 우리 민족은 극한의 시련을 통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새벽기도의 나라, 십자가다 빛나는 밤거리,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물질적 성장과 함께 영적 열망도 함께 자라온 유일한 민족. 이제 파라비츠가 말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방의 빛이 온 세계를 비출 시간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빛을 들고 나타날 사람은 누구일까요? 파라비츠는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서를 남겼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불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 자아리치 신부의 기록을 보면 파라비츠는 이 존재를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같은 모습이었자.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고 칼을 들지 않았다. 권력자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라비츠가 본 것은 메시아나 초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는 순간을 본 것이자 그는 이 사람의 여정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왜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자가 화려하게 나타날 거라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자. 하지만 파라비츠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의 무기는 말이다. 불처럼 뜨거운 진실의 말, 그 말이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잠든 양심을 깨운다.
한 사람씩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옆 사람을 깨우고 그것이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것. 파라비치는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도 남겼습니다. 그는 고통을 알고 있다. 배고픔을 알고 외로움을 알고 배신을 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힘이 있다. 경험하지 않은 자는 말할 수 없는 지수를 그는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 진정한 스승은 누구였나요?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을 풍부하고도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자. 그래 먼저 알아보는 것은 권력자도 학자도 아니다. 상처받은 자대, 목마른 자대, 진실에 갈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그래 알아본다.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조용히 진실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작은 모임에서, 방송이 아닌 일상의 대화 속에서 파라비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은 작은 촛불에서 시작된다. 그 촛불이 옆 촛불을 밝히고 또 그 다음을 밝힌다. 어느새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찬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호를 통해 그 시작을 알 수 있을까요? 파라비치가 남긴 구체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징조는 이것이었습니다. 봉방의 노래가 온 세계를 울릴 때, 봉방의 이야기가 모든 집에 들어갈 때, 그것이 시작의 신호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한국의 가수들이 세계 음악 시장을 정복하고 우리 드라마가 전 지구를 열광시켰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파라비치가 본 그 신호일까요? 두 번째 징조는 더 충격적입니다. 형제의 땅이 하나가 되려 할 때, 오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때, 그때 선택받은 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남과 북 분단 70년의 산척, 최근 들어 화해의 바람이 불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죠. 파라비치는 이것도 예견했습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기 전 여러 벌의 다가섬과 멀어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다가섬이 진짜다. 세 번째 징조를 들으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의심하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변화의 직전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가짜뉴스, 음모론, 극단적 분열, 모두가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파라비치는 이것을 영적 장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연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계절이 뒤바뀌고 여름에 눈이 내리며 겨울에 꽃이 필 것이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칠 것이다. 최근의 기후 이변을 보세요. 역대급 폭우, 이상 고온, 계절을 잃어버린 날씨.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라고 하지만 파라비치는 이것을 지구의 진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낳기 위한 진풍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가 가장 희망적입니다. 젊은이들이 물질을 버리고 영혼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부러워하고 똑똑한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배울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영문대를 나온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며 은퇴한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배우고 부자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촛별이 뜬다.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질서의 씨앗이 심어진다. 실제로 지금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영성을 찾기 시작했고, 경쟁에 지친 청년들의 공동체를 꿈꾸며 분노에 지친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파라비치는 우리 각자라 해야 할 일도 분명히 했습니다. 큰 불을 기다리지 마라. 내가 가진 작은 촛불을 켜라. 큰 스승을 기다리지 마라. 내 안의 진술에 귀 기울여라. 거라는 거참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 대신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조를 찾는 자는 이미 징조의 일부다. 빛을 갈망하는 자는 이미 빛을 품고 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진실에 갈구하며
변화를 꿈꾸는 우리 자신이 이미 새 시대의 증인이자 참여자인 것입니다. 파라비치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새 시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깨어있는 자에게 혼란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파라비치가 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의 마지막 예언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파라비치의 마지막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예고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 진화를 상징하는 깊은 영적 메시지였다. 그는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깨어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사고방식, 그리고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혁이다. 파라비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외부의 구원자나 초자연적 사건을 기다려왔지만 진정한 구원은 언제나 인간 자신 안에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인간의 내면이 깨어나면 다시 새 하늘이 열린다. 그가 말한 새로운 땅은 깨달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의미한다. 기술, 과학, 경제의 진보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중심에 인간의 의식적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기계의 발전이 아니라 마음의 진화다. 파라비치는 인류가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 영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에서 영성으로, 권력에서 자비로, 전쟁에서 대화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인간은 오랜 세월 가지는 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지만 이제는 존재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환의 시대에는 경쟁보다 협력, 소유보다 나눔, 계산보다 공감이 중심이 된다. 파라비치는 또한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만도 국가에서 하늘이 선택한 자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할을 상징한다. 선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상처와 전쟁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과 통합의 힘을 보여준 나라다. 동서양의 경계에 서 있는 이 땅은 물질과 영성,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접점이다. 그렇기에 파라비치의 예언은 한국을 화해의 등불, 의식의 중재자로 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를 넘어 영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나라일지도 모른다. 예언 속에 보내진 자는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한 개인의 치련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깨어난 의식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 보내진 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자신 안에 빛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모든 사람이다. 우리는 가짜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신성을 다시 인식할 때 인류는 집단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파라비치의 메시지는 결국 예언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진화의 흐름이다. 결국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은 단 하나다. 빛은 하늘에서 오지만 그 반살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은 외부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각의 반응이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미움을 내려놓고 진실로 연결될 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안에서 열린다. 인류는 이미 약속된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하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고대의 예언으로부터 전해진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일 뿐이다. 우리는 그 의미를 탐구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영상은 예언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탐구적 시도로 절대적 사실이나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동북아시아의 하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새 나라의 운명이 하나의 실로 엮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떨림이 중국을 거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한반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정확히 예결해온 한 남자. 그가 생전 마지막으로 본 꿈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리스 로빈슨. 영국의 꿈의 탐정으로 불렸던 이 남자는 말했습니다. 혼돈의 끝은 파괴가 아니다.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의 대도시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고 한반도의 위상이 국제 무대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이미 로빈슨의 예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로빈슨이 남긴 증언을 전하려 합니다. 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왜 대한민국이 소개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위기의 소식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 자연재해,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격간, 이 모든 혼란의 파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을 들어왔고 그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빈말이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크리스 로빈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 남자는 예언가라 불리길 거부했습니다. 그는 반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런던 테러, 항공기 추락, 자연재해. 그가 본 장면들은 며칠 후 뉴스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를 연구했고 경찰이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빈슨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한 꿈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떨림이 중국으로 퍼지고 마침내 한반도에 새로운 빛이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 나라의 운명이 다시 쓰여지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혼돈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로빈슨은 이 땅이 파괴의 중심이 아니라 균형의 중심이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일본의 불안정과 중국의 위기가 해결의 시마리를 이곳에서 찾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로빈슨이 남긴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세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실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그 실의 매듭이 왜 한반도에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 로빈슨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한 평범한 영국인이 세계의 운명을 꿈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특별한 혈통도, 신비로운 가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세계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로빈슨 자신은 평생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그렇게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지 본다. 꿈에서 장면들이 펼쳐지고 며칠 후 그것이 현실이 된다. 나는 기록하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꿈의 탐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로빈슨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났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이상한 꿈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낯선 건물, 알 수 없는 사람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뉴스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상황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로빈슨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에. 그의 꿈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음이 길을 찢고 불길의 열기가 피부를 태우며 사람들의 비명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그 현장에 직접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본 장면들은 사회, 때로는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테러 공격, 항공기 사고, 화재 참사, 뉴스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본 장면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관심병 환자, 정신 나간 사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로빈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심리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리조나 대학교의 게리 시워츠 박사가 본격적인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시워츠는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로빈슨에게 사전 정보를 전해주지 않고 그가 꿈에서 본 장소를 지도에서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런던의 한 지역이 목표였습니다. 수백 개의 거리와 건물 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맞춰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빈슨은 놀라운 정확도로 위치를 집어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0번이 남는 실험에서 그는 계속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시워츠 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나 추측이 아니다. 과학은 로빈슨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상도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에게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로빈슨의 예지의 증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반지 기록자다. 나보다 큰 힘이 보여지는 것을 적어둘 뿐이다. 과학적 검증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찰과 정보기관이 로빈슨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 위협이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꿈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빈슨이 꿈에서 본 장면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 특정 거리의 모퉁이, 검은 가람을 든 남자의 뒷모습. 그가 제공한 정보로 경찰은 폭탄, 테러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꿈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지하철역의 위치를 정확히 지목했고 다른 경우에는 범인의 특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정보는 실제 범죄 현장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로빈슨의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며 매일 아침 꿈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에게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재난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불타는 건물, 무너지는 발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꿈에서 깨어나도 그 장면들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누군가가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한 인터뷰에서 그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조롱도 계속되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그를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꿈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들의 운명, 세계의 흐름, 인류의 미래. 그의 꿈은 점점 더 광범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로빈슨은 깨달았습니다. 이 꿈들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이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꿈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영국인인 자신이 동아시아의 비전을 보는 것일까? 로빈슨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동방의 새로운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깨어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혼란, 예측할 수 없는 벼라대, 그리고 그 혼란의 파장이 한반도로 모이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로빈슨이 본 것은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한국에서 찾게 된다든가, 이 땅이 새 나라를 잇는 균형의 축이 된다든가.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나라의 각성이 인류의 새로운 균형을 만든다. 그 각성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로빈슨이 본 구체적인 장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에서 시작된 떨림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로빈슨은 세 나라의 운명의 하나의 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난 떨림은 반드시 다른 나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떨림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빈슨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 붉은 달이 떠올랐다. 그 달이 떨리기 시작했다. 전기가 흐르듯 진동이 파져나갔고 일본 열도 전체가 한데였다. 그는 이 꿈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에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전례 없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거래가 중단되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휩싸였고 경제 전문가들조차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다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붉은 달의 진동이 일본의 신재를 멈췄다. 며칠 사이에 엔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일본 금지는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위기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빈슨은 곧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일본 지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거대한 전광판들이 깜빡이다가 멈췄습니다. 거리는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의 움직임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침묵의 도시였습니다. 현실은 다시 로빈슨의 꿈을 따라갔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되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췄고 항구의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21세기의 블랙아웃이라 불렀습니다. 로빈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둠이 모든 빛에 삼킨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극동의 한 나라가 깨어난다. 일본의 경제 위기와 중국의 블랙아웃, 두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빈슨은 이 모든 혼란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의 중심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도 위에서 그 점은 한반도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로빈슨은 적었습니다. 두 거대한 기둥이 무너질 때 세 번째의 문이 열린다. 그것은 파괴의 문이 아니다. 새로운 균형의 문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한국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그 문턱에 서 있다고 로빈슨은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두 나라를 잡아줄 중심이 되는 것,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 균형점이 되는 것. 이 예언의 핵심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었습니다. 새 나라가 다시 배열되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이 움직이는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서게 된다는가. 로빈슨의 이 기장에는 한 페이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반복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반도 위에 솟아오르는 빛,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로빈슨의 이 기장에는 한반도를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윤곽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은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한반도 위에 떠오르는 거대한 빛의 후간에 그는 예기장에 적었습니다. 일본의 진동이 멈추고 중국의 침묵이 끝날 때 세계의 중심이 이곳으로 움직인다. 서울에서 시작된 빛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로빈슨은 이것을 세 나라의 균형을 다시 잇는 연결의 빛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회의들이 한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기술과 반도체,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이 한반도로 이동했습니다. 외교 논의와 협력의 장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로빈슨은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 나라의 하늘이었습니다. 일본의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중국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늘은 맑고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푸른 빛은 단순히 평화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를 책임지는 색이다. 이 기장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자신들이 곧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한국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역할이었습니다. 로빈슨이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태극이 빛나며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불꽃은 순식간에 커지며 한반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무너질 때 이 불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신호가 된다.
로빈슨은 한국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언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빈슨이 항상 사람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미래를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기장에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하늘의 신호는 한 사람에게만 내려오지 않는다. 동시에 여러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 집단적 각성. 로빈슨이 본 것은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국가 전체를 움직인다는 것. 일본과 중국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중심이 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힘이나 규모가 아니라 연결의 능력,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잇는 힘. 로빈슨은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근두리가 아니다.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다. 두 나라가 흔들릴 때 한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은 그 빛이 바다를 건너 이분으로 다시 중국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 나라가 하나의 새로운 중심으로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운명의 궤적이라 불렀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서 세 나라의 대표들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대가 아니라 대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로빈슨이 본 첫 번째 구체적 장면은 일본의 위기였습니다. 디지털 쓰나미라 분류에 말한 대규모 시스템 붕괴가 일본을 덮쳤습니다. 금융망이 마비되고 경제가 멈췄습니다. 전통적 강국이었던 일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양자보안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서울에서 긴급 복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되살아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웃의 순이었다. 일본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한국의 조화 철학까지. 경쟁에서 공존으로, 복주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개입했습니다. 이틀 만에 상하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이 만든 세계, 한국이 가져온 두 번째 비. 중국 지도자들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공tun의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한다. 그들은 한국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위기는 한국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적대의 역사를 가진 세 나라가 균형 잡힌 공동체로 재편되었습니다. 징후를 넘어선 것입니다. 로빈슨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하늘이 한국에게 중심의 자리를 맡겼다. 하지만 그 자리는 왕좌가 아니다. 회의 의자다. 왕좌는 지배를 뜻합니다. 하지만 회의 의자는 대화를 뜻합니다. 신뢰를 뜻합니다.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세 나라 지도자들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공정과 생명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세 나라 국기를 동시에 비췄습니다. 전 세계 방송사들이 생중계했습니다. 방송은 말했습니다. 동방이 다시 세계를 비춘다. 로빈슨은 세 나라의 빛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한국의 빛은 생명의 불꽃, 일본의 빛은 성찰의 등불, 중국의 빛은 변화의 횃불. 세 빛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동방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들이 세워졌습니다. 패권이 아니라 공존, 정복이 아니라 조화,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 로빈슨은 적었습니다. 세 나라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땅의 경계는 의미를 잃는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 인류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한국의 빛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빈슨의 마지막 기록에는 중요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을 말했습니다.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미래. 빛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앞으로 나르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로빈슨이 말한 진짜 목적은 국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각성이었습니다. 그는 새 시대의 열쇠로 세 단어를 남겼습니다. 기억하라, 정리하라, 연결하라, 지역하라. 과거를 잊지 말되 거기에 묵이지 말라. 과거의 상처는 나침반이지 족쇄가 아니다. 정리하라. 외부의 적을 찾지 말고 내면의 혼란을 극복하라. 일상에서 작은 질서를 세워라. 연결하라. 다음 시대의 기술은 연결이다.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공감이다.
로빈슨은 말했습니다. 역사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내일의 작은 결정들이 국가의 방향을 바꾼다고. 빛의 시대는 모두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일상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거대한 상징이 아니다. 다른 일을 위한 빈자리다. 로빈슨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인류가 예언의 일부가 되라는 초대였습니다. 로빈슨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세 나라의 균형을 완수할 임무를 드러낼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지 한 사람의 비전을 분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빈슨 자신도 말했습니다. 나는 본 것에 기록할 뿐이다. 해석은 보는 이의 몫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든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거나 의심하거나 그건 역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예언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예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